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예, 이게 남정네 목소리만 나와서 우정의 무대 같은 분위기입니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26회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선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네, 우리 여왕벌 누님, 김미화 누님의 걸걸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방송을 시작해야 했는데 오늘 돼지 멱다는 소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김미화 누님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북미 관계 개선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가신 게 아니라 또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미국에 가셨습니다. 딱 지금 그때라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전 김용민입니다. 자, 호미 26회 오늘 우리 두 분 형님 나오셨습니다. 우선 우틸 우석훈 형님 어서 오십시오. 예, 저 우틸 우석훈이고요. 아내가 지난달에 복직해가지고서 좀 애들 둘 보느라고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네. 또 책 나오신다고? 책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예. 2주 차이로 붙어서 나와요. 격주간. 격주간지가 됐군요. 격주 우석훈이야. 격주간 우석훈. 요번에 나오는 책은 뭐예요, 제목이? 성숙자본주의라는 책이 아마 다음 주에 인쇄해서 나올 거고. 끌린다. 그 2주 후에는 잡놈들의 전성시대라는 정치 에세이집이 나와요. 잡놈들의 전성시대? 그거는. 지금 정치권에 잡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청와대에 많죠. 청와대에. 그리고 그 차원에서. 아니, 그리고 또 정치가 이상해지니까 잡놈이라는 거 외에는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예. 세금도 많이 내고. 아니, 맛이 같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책은 계속 나옵니다. 뇌와 손이 따로 노는 겁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애기 둘 먹고 있는 거 보면은 몸이 움직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선대인 경제연구소장님. 자, 어서 오십시오. 벌써 어서 와 있는데? 야, 네가 제일 늦었다 오늘. 오늘 늦었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많이 늦었어. 별 쓰고 있을게. 예. 우리 선대인 형님은 병원에 또 입원을 하셨었어요. 혹시 늦은 나이에 늦은 나이는 아니다. 늦은 나이에 너무 빠른 나이야 이거. 네. 내가 뭘 잡은 게 아니냐 이런 소문도 있던데. 예. 뭘 잡아요? 고래? 그런 루머가 돌았습니다. 예. 예, 뜬금없이. 그 루머의 출처가 어딘지 알겠어요. 우리 낙곱살 황 작가님. 자, 그래 지금 어떻게 건강 상태는 좋아지셨습니까? 사실 이제 병원 한 군데를 갔더니 예. 협심증 증세라는 거예요. 이런. 네. 그래서 갑자기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좀 옮겨서 다시 이제 그 혈관 조영술이라고 그러죠. 네. 혈관 동맥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렇게 보는 건데 다행히 협심증 치고는 상당히 이제 경증이어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스텐트라고 해서 이렇게 혈관 넓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수술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직
상당히 경쟁이고 그래서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상황인데 요번에 그래도 이제 이 건강에 뭐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는 나이가 됐다라는 신호는 확실히 받았죠. 네. 그래서 뭐 협심증이면 그 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겁니까? 그 정확하게 심장이 쪼그라들지는 않고요. 예. 그 심장에 가는 이제 뭐 간상 동맥하고 이제 혈관들이 쭉 있는데 예. 혈관에 이제 뭐 그 이른바 이제 노폐물 예. 뭐 이제 이빨로 치면 플라그 같은 게 막 끼는 거죠. 이제 예. 각종 뭐 기름 찌꺼기 이런 거. 그런 게 쌓여서 이제 혈관이 좁아지면 예. 이제 혈관 이 심장 쪽이 이제 좀 조여드는 느낌이 생긴다고 그래서 협심증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쫄지 마. 내가 쫄린 거네. 쫄지는 않은데. 심장 보고 한 얘기입니다. 심장 보고 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외모가 썩은 우딜 형님 그리고 속이 썩은 선딜 형님과 함께하는 예. 내외가 모두 썩은 저 용딜 김용훈과 함께 오늘 호미 26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데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번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실제 담배세나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 증세를 사실상 하면서 이게 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다. 예.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예. 김무성, 유승민 두 분 묻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 때 증세 없는 복지 공약할 때 두 분은 다른 당에 계셨나요?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시나요? 김무성 대표로 말씀해보세요. 국민 여러분, 내가 당선되면 이런 해주겠습니다. 여기에 속아가지고 꽂혀가지고 대통령도 국민 국회에 당선돼야죠. 정치인들에게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서 공약을 해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호미 26회는요, 선틸 형님이 강력하게 이거 하자고 들이대셨고, 또 아마 이 주제, 왜 낙곱살에서 안 다루나 하면서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연말정산 파문입니다. 지금 뭐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다 못해서 분노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 바로 세금 문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우딜, 선딜님 부를 때 형님이란 말이 입에 붙었는데, 자, 연말정산 파동. 왜 이런 파동이 벌어졌는지 우리 선딜님이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2013년에 이미 예고됐다고 봐요. 2013년? 네. 그러니까 좀 더 거슬러 가자면 이미 이제 뭐 2008년에 그 MB가 감세 정책을 하면서 세수 펑크가 나기 시작했잖아요. 예. 또 4대강 질렀죠. 예. 뭐 경인운하. 예. 뭐 그런 사업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업들 질렀고 또 자원외교 한답시고 돈 펑펑 쏟아부었잖아요. 세수가 펑크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그 세수 펑크 난 걸 어디서 메워야 될지 이제 찾다가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만만하기도 하고 또 관료들 입장에서도 보면 어쨌거나 이제 봉급 생활자들은 유리알 지갑이라고 불리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어쨌거나 투명하게 보이니까. 알은 왜 들어가죠? 유리알. 유리알? 그냥 유리알처럼 투명하다는 거죠. 그냥 유리지갑이라고도 표현하니까. 괜히 알이 들어가가지고. 왜 알이 들어갔나? 예. 네, 한 3, 4년 전에는 유리지갑이라고 진짜. 그러니까. 예. 많이 보이는. 그 사람은. 원래 뭐 유리알 지갑, 뭐 유리지갑 뭐 이런 식으로 다 혼용했는데요. 네. 하여튼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뭐 유리지갑인 이제 근로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세금을 좀 더 걷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게 행정적으로 편하니까. 그래서 2013년에 이제 세법 개편안을 내놓고 그때 이제
이 연말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많이 줄이겠다. 그리고 이걸 세액공제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제 근로소득자들 세금을 내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쨌거나 세금을 조금씩 더 내는 구조로 사실 만들었던 거거든요. 예.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건데 이제 이게 적용이 돼서 정작 연말 정산하는 시점이 이제 요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14년분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네. 그 정산을 이제 지금 올해 연초에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발표할 때도 뭐 사실 조금 더 끌었었는데 이거 이제 실제로 정산해 보니까 막 예. 몇십만 원씩 더 내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잖아요. 아니 저희 동네는 특히 그 보육하는 가정이 많거든요. 네. 제 아내 이야기가 그 아이 월급을 통째로 다 내는 세금 덜 냈다고 해서 더 내라고 했는데 네. 그게 보니까 한 달 월급이야. 그런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 세법 개편하면서 또 이 연말 정산하는 방식을 좀 바꿨어요. 예. 예전에는 원천징수분을 좀 그 상대적으로 많이 떼갔다가 그걸 이제 나중에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을 때 환급을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하는 구조였는데 이제 이 개편을 하면서 연말 정산에서 떼가는 걸 좀 적게 떼가다가 나중에 이 환급해주는 부분이 적어지거나 도로 토해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소득공제하는 부분에서 네. 세액공제하면서 이제 기존에 받던 소득공제 이런 혜택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거든요.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정말 엄청 토해내게 된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죠. 원천징수를 줄인 그 동기가 제가 알기로는 월급에서 처음에 들뜨가면은 돈이 좀 남잖아요. 그럼 소비를 좀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조산모사인데 좀 치졸한 상태의 조산모사.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맞는데 형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덜 떼가는 액수가 얼마 정도였냐면 뭐 보통 월급쟁이들 해봐야 한 평균 내면 달에 한 5천 원에서 2만 원 이런 정도거든요. 그거 덜 떼간다고 아, 내 소득이 늘었다. 그래서 소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거꾸로 이게 나중에 환급은 받으면 원래는 한 몇십만 원씩 받던 사람들이 환급을 받지를 못하거나 오히려 막 토해내야 되면 이건 정말 몇십만 원씩 빠져나가는 거니까. 아니, 그럼 연말정산 안 하죠. 왜? 돈 더 낼 거.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근데 정산하면은 좀 얼마 받으니까. 아니, 근데 이제는 토해내야 한다고 하니까 그거 할 이유가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허허, 참. 근데 이게 보니까 제가 조간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신문들 그 논조를 보니까 와. 조중동하고 한겨레의 그 서로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정부 비판 논조로 본다면은. 한겨레는 정부를 슬쩍 비판하는 척 하면서도 방향은 옳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반면에 조중동은 거의 밀란을 부추깁니다. 이거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근데 또 이거 뭐 입증하기는 어려운데요. 한겨레나 경향신문 기자들이 월급이. 급여 수준이 여기서. 좀 밑이라서 이게 별 상관이 없었는데 경제지를 비롯한 조중동은 5천원 7천 구간에 대부분 걸렸다는 거예요. 이거 한겨레 경향 기자들이 들으면 이거 너무 열받겠는데. 경제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여간 주로 피해가 몰린 그 구간이 여의도에 있는 기자들 한 10명이 모여서 해봤대요. 그러니 다 토해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딱 걸렸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중동은 이제 아싸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일반 이제 근로자들이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 기존 기조가 있잖아요. 정세 안 된다. 복지 늘리는 거 반대다. 뭐 이런 분위기. 복지를 축소해라, 증세하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정세 일반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그냥 지금 정부가 이제 이 다른 부자들, 진짜 고소득층들 이런 데 대한 이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만하게 이제 근로소득자라고 여기에만 이제 지금 이 현미경을 들이대니까 거기에 이제 분노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막
막 정세 사람들이 다 정세 반대한다. 그래서 이 부자에 대한 과세라든지 이 과세 형평성을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로 막 몰아가더라고요. 예. 그거는 그대로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한겨레 논조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쓱 옳은 방향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선딜님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 방향은 옳다라는 한겨레와 또 진보 성향의 그런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드셨어요. 반기? 아니 씹었어요. 비방모략했어요. 중상모략했다 왜? 중상모략했어요. 아니 왜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선딜 형님은? 자 뭐냐면요.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다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래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다시 조금 차근차근 배경을 설명드릴 텐데 지금 우리 법인세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이런 쪽에 부자들이 훨씬 많거든요. 또 세부담의 형평성도 그쪽이 훨씬 엉망으로 만겨져 있어요. 진짜 부자들은 세금을 거기서 제대로 안 내요. 세금 깎아주는 것도 거기에 다 집중돼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부동산 양도소득세 실제로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만들어서 그걸 탈세 구멍으로 활용해서 거의 양도소득세 제대로 내는 사람 없거든요.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OECD 국가들 대부분 과세하는데 우리는 과세 안 합니다. 자, 우리 주택 임대 소득세 그거 과세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 완전히 거의 유명무실화 됐고 지금 밀려났잖아요. 보유세 누가 반대했어요, 그거를? 그걸 다 기득권 이제 부동산 기득권 세력들이 반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그동안 우리 낙법 산하면서 여러 차례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진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부자 증세, 오바마가 하는 월가의 초부유층들에 대한 증세 이런 것들은 안 하거든요. 안 한 상태에서 근로소득세에서 그 세부담 형평성을 조금 높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평적 형평성은 뭐냐 하면 그런 세목 사이에서 법인세든 또는 근로소득세든 종합소득세든 양도소득세든 여기에서의 세목 간의 형평성 부담이 잘 돼 있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우리는 이게 완전히 망가져 있거든요. 진짜 부자들이 몰려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과세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근로소득세에서 봉급생활자들이 이렇게 소득이 상대적으로 잘 보인다고 여기에 사실은 근로소득세가 그나마 세부담 형평성이 제일 잘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 균형을 맞추겠다고 여기 사실상 정세를 해버리게 되면 그 근로소득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세부담 형평성이 조금 확보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전체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보자면 더 형평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고 그래서 한겨레는 원칙적으로 옳다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 조수의 구조 그다음에 공정과세라는 큰 틀에서 보면 옳지 않아요. 이건 원칙적으로 절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좀 보니까 스웨덴에도 이런 연말정산이 있긴 한데 우리처럼 큰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복지 쪽으로 많이 이게 정비를 해놓고 나서 끝에 가서 정산할 것이 별로 없는 상태가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죠. 이런 거 아니에요. 개인이 교육비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걸 엄청나게 쓰는데 이 돈을 어떻게 이제 좀 빼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복지로 많이 가 있으면은 정산하기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형님 프랑스 사셔서 아시겠지만 프랑스 같은 데는 원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 난 모르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월급 받아봤어요, 알지?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같은 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않거든요. 왜 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세금 그러니까 물론 번거롭긴 한데 소득 번거에 대해서 다 자기가 직접 신고를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세금 내는 의미도 알고 어쨌거나 또 세금 아끼려고 하면 이제 그 노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자기가 세금이 어떻게 들락날락 하는지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원천 징수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왜 원천 징수를 하냐 하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일괄적으로 쫙
원천 징수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뭐 이 연말 정산 기간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나름의 뭐 공식 비슷한 걸로 해서 이렇게 쭉 대입해서 이제 연말 정산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한 건데 사실 납세자의 그런 이렇게 그 세금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서는 사실 좋은 건 아니죠. 그 이번 연말 정산에 대한 직장인들의 분노가 정말 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왜 우리만 탈탈 터느냐 이런 건데 그래도 연봉 5천에서 7천 구간에 있는 그런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년보다 많이 거둔 거 아닙니까? 많이 토해내도록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가장 근본적으로 보니까 예.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다. 선뜰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서 예. 이 시뮬레이션을 자세하게 해봤어야 되는데 예. 평균치를 놓고 대충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 2천, 3천 되는 사람들 줄 거라고 했는데 거기도 느는 사람이 나오고 아하. 위아래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적게 버는 사람은 이제 덜 낼 거라고 그랬는데 예. 내보니까 더 내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완전 더 내고 예. 뭐 못 돌려면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정부가 무능해서라고 봐도 됩니까? 단언컨대. 세무사 몇 사람만 고용해서 쫙 해보면 되는데 예. 공무원들이 평균 가지고 대충 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 뒤에 이를테면 무슨 카드에서 사용했던 그 카드 공제액 이런 것도 예. 데이터가 넘어가는데 오류가 돼서 뭐 안 넘어왔다 뭐 처리가 안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냈는데 제대로 받은 건지 못 받은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예. 계산도 틀렸고 예. 그러면은 이게 뭐 몇십만 원 뭐 많아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개인에게 대해서 뭘 하는데요. 예. 제대로 계산을 안 하고 돈부터 떼간 거 아니에요. 그게 돈 크게 떠나가지고 용납이 안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친다 그러니까. 그 5월에 그 연말 재정산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연말 재정산. 그러면 그때는 예년 받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것도 불투명할 뿐더러요. 예. 이거는 일단 뭐 소나기 피해가자는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한 거죠. 아니 그 연말 재정산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대할 거 아니에요. 예년처럼 뭐 13월에 보너스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죠. 지금 뭐 정부가 뭐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니까. 2013년에 개정한 세법 그걸 토대로 해서 여전히 그 틀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 발표 나온 거 보면 근로소득 공제 그 혜택을 뭐 줄이기로 했다가 이제 다시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이제 싱글세 부분 그거 이제 문제됐던 것들을 뭐 완화하겠다 뭐 이런 조치들을 이야기하겠다는 건데 급한 불 끈 정도군요. 그냥 이제 생색 내는 거죠. 그런데 그래봐야 근본적으로 뭐 옛날 방식으로 간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는 이게 이제 문제라고 봐요. 이게 언론에서 잘 안 짚는데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래프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지금 근로소득세에서 세부담 형성을 맞춘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개편했듯이 연봉 한 뭐 3천만 원 내는 사람들부터 다 세금 더 내는 식으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해법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진짜 해법은 뭐냐면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실제로 소득 구간별로 세금을 쭉 내다가 세율이 점점 높아져요. 소득 구간이 높아질수록. 그런데 한 2억 이상 구간에서 진짜 잘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 쪽으로 가면 이게 세율이 늘어나다가 이렇게 세율이 늘어나는 정도가 이렇게 되게 완만해져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더 가파르게 누진 구조가 돼야 되면 더 가파르게 딱 꺾여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딱 가다 2억 정도 순 가면 진짜 부자들 한테 가서는 그 구간에서 되게 늘어나는 게 완만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 정말 엄청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들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연봉 2억을 받아봤어야 알지.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이게 진짜 소득 각종 공제 혜택을 없애주고 세금 깎아주는 걸 그 특혜들을 없애주면 실제로는 지금 연봉 3천만 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누적해서 이렇게 걷는 그 지금 더 걷겠다고 하는 세금 그걸 다 지금 보충할 수 있어요. 아주 소수지만 진짜 부자들한테 그리고 이 흔히 말하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그 사람들 세금을 더 걷어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슨 뭐 한 3천만 원부터 모든 근로소득세 내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걸 부담을 늘려줘 버리니까 이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연봉 5,500만 원 고소득자들 예. 이런 식으로 자꾸 표현을 하는데 솔직히 연봉 5,500만 원 받는다고 요즘 뭐 고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 고소득자들은 세금 네. 부담을 덜 떠안기고 5,500에서 7,000 사이에 네. 이건 뭐 고소득자라고 말할지 도시민 평균 임금이 예. 지금 한 4,800인가 4,500 그 사이일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5,500이면은 평균 임금 살짝 위죠. 그래서 이제 마치 예. 뭐 소수의 대상자한테만 그렇게 이제 이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자꾸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정부가 세법 개편안 냈을 때 그때 발표했을 때도 그랬어요. 연봉 3,400만 원 이상 사람들의 뭐 그러니까 전체 근로소득자의 한 28% 정도에만 더 부과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물론 그 말은 맞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8%가 근로소득세 내던 그의 95%를 이미 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세 내고 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한테 그냥 다 골고루 다 증세한다는 이야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이 연말정산 해보게 되면 세금 내던 사람들은 다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네. 그 초 고소득자들 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누진해서 많이 걷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더불어서 MB 정권 때 한 30조 깎아줬죠. 법인세 이거 원상 회복시켜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인세하고 먼저 좀 비교를 해보면요. 예.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깎아준 금액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좀 조세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비과세, 감면, 공제 뭐 이런 각종 혜택을 주는 걸 이제 이 세금 깎아주는 거 이걸 조세 지출이라고 그래요. 예. 이 금액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만 한 70조 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세만. 그리고 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다 합쳐서 이제 뭐 한 100몇십 조가 되는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그 세금 깎아주던 액수에 더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추가로 깎아준 금액 5년 동안. 네. 이게 한 77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한 뭐 거의 15조 원 이상을 깎아준 거죠. 예. 근데 이 혜택의 대부분이 세금 깎아준 거의 혜택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냐 하면 다 부자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고소득층 진짜 고소득층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예. 이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법인세의 경우는 얼마나 집중이 돼 있냐면 상위 44개 법인 소득 5천억 이상 내는 상위 44개 대기업이 법인세 깎아준 거에 40%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 한 3조 원 가까이 돼요. 한 해에만. 한 해에만. 예. 지금도 법인세 깎아주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그럼요. 강하죠. 예.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사실 별 문제가 아니고요. 종합소득세는 이거 상위 한 0.003% 정도에 해당하는 그 소득 3억 원 이상 그 소득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역시 세금 깎아주는 혜택이 한 40%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게 고소득층들한테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어떠냐? 근로소득세는 그 세금 깎아준 그 혜택에 한 3분의 2 정도가 연봉 2천에서 6천 사이에 몰려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상대적으로 고소득자들이 많이 혜택을 받긴 하지만 이게 그 세금 공제해주고 하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세금에 비해서도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조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법인세나 그다음에 진짜 고소득층들이 몰려있는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 예. 여기에 뭐 그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은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이 근로소득세 그나마 세부담 형평성이 가장 괜찮은 이거 지금 세부담 형평성 조금 개선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유리할 지갑 입장에서는 이게 형평성에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이래로 예. 그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효세율은 뭐냐 하면 예. 실제로 명목세율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이래로 소득에 대비해서 자기가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율 이걸 이제 실효세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예.
이 실효세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어디냐? 예.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경우는 한 4.5%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한 4.5% 떨어졌거든요. 근로소득세는 0.8%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해도 사실 그 효과를 거의 보지 않은 게 사실 근로소득세고요. 예.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진짜 혜택을 그러니까 감세 혜택을 많이 본 게 법인세하고 종합소득세 쪽이고 예. 그 혜택이 대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득자나 정말 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들한테 몰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원상복구를 시킬 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부터 먼저 손을 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손을 안 대고 근로소득세부터 손을 대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이 정권은 법인세를 안 깎으려고 해요? 이게 한마디로 왜 증세를 안 하려고 해요? 대통령의 그 성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성역. 그러니까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 박정희 정권 때 부가가치세를 올려가지고 그게 부망증을 불렀고 그게 또 12족을 불렀다. 그리고 결국 정권 몰락을 불렀다. 따라서 나는 증세 안 한다. 다만 꼼수 증세는 한다. 이게 바로 박근혜의 기조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아니 꼼수 증세가 아니고요. 그냥 증세지. 대놓고 증세하잖아요. 아니, 근데 증세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담배세를 올려도 그건 증세가 아니다. 아니 그게 증세지 뭐가 증세가 아니에요. 다만 서민 증세를 할 뿐이지. 예. 미국은 부자 증세를 하는 거고 우리는 서민 증세 하는 거고. 나 현금 내고 담배 사다가 예. 요즘은 카드 내고 담배 사요. 돈이 커서 현금으로 안 돼요. 아니 근데 이제 앞서도 얘기한 건데 이제 외국에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려고 법인세를 깎아주고 있다. 네. 다른 나라 하는 거 보면은 법인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깎는 게 추세인데 네. 왜 우리나라는 자꾸 올려라 이러느냐. 이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소신이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뻥이고요. 개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좀 제대로 돼 있으면 정말 그런 황당한 주장이 안 나와야 되는데 나오고 있는 거죠. 법인세율의 수준준 자체가 우리나라 국제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대략 한 27, 8% 정도 되고요. 예. 우리는 이제 한 24%, 그러니까 이런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부과해서 내는 그런 세금들 포함해도 24.2%거든요. 예. 그런데 조선일보나 조중동 같은 데의 논리로 따지면 예. 세금 깎아주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사한 나라들은 우리보다 다 법인세율이 낮아야 되죠. 예. 근데 지금 법인세율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은 제일 높은 나라가 미국이고요. 두 번째로 높은 나라가 일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스, 독일 이런 진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다 우리보다 세율이 높아서 다 30%대예요. 네. 그러면 법인세율 낮은 나라는 어딜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데 같은 이 과거 동구 공산권 국가들. 예. 이런 나라들은 체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이 서구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예. 법인세율을 낮춰줬어요. 경쟁적으로. 예. 자, 또 한 나라들은 스위스나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처럼 내수 규모가 충분치 않아서 네. 역시 외국 자본을 유치해야 먹고 사는 나라들이거든요. 네. 또는 스위스처럼 이제 아예 조세 도피처인 나라들이 있죠. 예. 그런 나라들이 세율이 낮은 거지. 예. 그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웬만큼 내수 규모가 되고는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세율 낮은 나라가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일단 절대적인 세율이 낮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나라도 경쟁적으로 깎고 있다. 예. 경제위기 이후로 법인세 깎아준 나라들이 OECD 34개국, 그러니까 34개국 중에 한 10개 미만 정도로 있어요. 예. 근데, 깎아주는 거 좋은데 왜 우리가 그렇게 선두에 앞서서 깎아주냐 이거지. 제가 이렇게 쭉 해보니까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법인세 제일 많이 깎아준 나라 중에 네 번째로 많이 깎아줬더라고요. 네. 우리는 이미 법인세율이 낮은데, 예. 거기에서 깎아준 폭도 네 번째로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법인세 부담이 진짜 높아서 깎아주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예. 자,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개별 기업별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 한미일 그리고 대만 각 나라의 상위 3개 대기업들의 실제로 내는 법인세율이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는 삼성, 현대자동차, SK 이렇죠. 일본은 뭐 토요타, 뭐 샤프, 뭐 NTT 뭐 이런 정도였던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세브론하고 뭐 에너지 기업 하나, 그다음에 월마트 있고 뭐 하여튼 그런 정도예요. 하여튼 이제 그 2012년 기준인가 그 상위 3대 기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했을 때 삼성전자의 실효세율이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뭐 진짜 세율이 높아서 경쟁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보자면 법인세 세율 한 15%, 16%를 내요. 그럼 토요타 자동차는 35%를 내거든요. 그러면 같은 조건에서 정말 현대자동차가 토요타 자동차처럼 세율을 내고 한번 경쟁해보라 이거죠. 정말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법인세를 올려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아니, 올려야죠, 지금. 올려야 한다. OECD 평균으로 갈 필요도 없이요. 우리가 그냥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하기 전까지로만 그냥 환원을 해도 그 대략 5조에서 7조 원 정도의 추가 세수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근로소득세 지금 뭐 이 난리 쳐가면서 긋겠다는 게. 민심 다 잃어가면서. 5천억 좀 더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거기다 법인세뿐만 아니고요. 종합소득세도 지금 종합소득세에 제가 더 과세를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상위 1%의 소득 집중도가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상위 1%가 전체 그 소득 그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을 차지하느냐 이걸 이제 구해본 거거든요.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요, 상위 1%가 전체의 2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상위 1%가. 근데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은 상위 1%가 6% 정도밖에 집중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고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는 소득의 상당 부분은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그다음에 뭐 배당소득, 이자소득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불로소득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불로소득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과세를 더 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이게 정의인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엔 지금 제대로 세금 안 매이고 세금 왕창 깎아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 보고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요즘 보면 말이죠. 골프에 붙는 세금 이것도 또 깎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자꾸 외국 나가서 골프 친다고. 정신줄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골프채 외국에 갔다가 오는 반입 통계를 뒤졌거든요. 그랬더니 11월부터 2월까지가 전체 골프의 대부분이에요. 아, 추워서? 무슨 말이냐면은 외국에 가는 게 여름, 봄이 아니고 골프 치는데 겨울에는 못 치니까 그 사람들이 외국에 가는 거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이 늘면은 해외 골프 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겨울에 골프 치러 가는 사람이 오히려 느는 거더라고요. 그 구조가. 아. 그러니까 지금 골프에 붙는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는 그냥 그 사람들 깎아주고 싶은 거고 또 다른 의미의 부자 감세다.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외국에 안 가고 국내 골프 치는 게 아니에요. 계절별 요인이더라고요. 그냥 깎아주는 거고 골프가 싸지니까 더 많이 치잖아요. 해외 골프가 더 느는 구조예요. 그리고 해외 골프 가는 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동남아 뭐 이렇게 그렇지 뭐 추가적인 목적 추가적인 그런 관광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게 겨울에 대부분 몰리기 때문에 여름 뭐 이럴 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는 진짜 뭐 진중권 형님이 그냥 아주 간명하게 정리했더만 서민 정세하고 골프 감세한다고. 뭐 그 한마디로 딱 정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정말 재벌급 부자들, 이 사람들은 솔직히 세금 부담이 없어요, 지금도. 예전도 그렇고. 그런데 아니, 이런 애매하게 소득이 좀 있는 사람들은 또 부담이 잔뜩 커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저 부잣집 자식들 공항에서 내는 세금도 빼주겠어요. 같은 정신 아니야, 그게. 나는 꼽살이다 호미 26회. 오늘은 미국에 가셔서 자리를 비우는 수납질 누나 김미화 누님 대신에 저희 용필 김용민이 대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초부터 직장인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든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당선과 함께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본물처럼 나오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은 뭐 증세 없는 뭐 복지는 안 된다. 뭐 그렇기 때문에 복지를 막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증세하지 않을 거면 복지를 줄이자. 이 조선일보의 논조를 그대로 복창을 하고 있는데, 복지 문제로 얘기를 안 할 수가, 복지 문제로 이야기를 이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요. 네. 자, 뭐 복지를 하기 위해서 증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지금 근로소득세 더 내는 것도 증세니까 뭐 막는 이야기고, 뭐 그 외에 뭐 법인세나 이런 데에서도 추가적으로 뭐 증세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정말 증세를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미국 오바마가 하고 있는 걸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오바마가 이번에 이제 내놓은 게 뭐냐면, 상위 1%에 해당하는 그 이른바 이제 이 자본이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돈 버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초부유층들의 돈 버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매겨서 10년간 한 1,600조 원을 더 걷어서 중산층 이렇게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데 쓰겠다, 복지에 쓰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부자들 지금 상속세, 정액세 이거 이제 세율을 높여서 증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이제 거둬야 될 때 거두는 거죠. 이게 이제 원래 시초가 어디서 왔냐 하면 버핏세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버핏세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버핏이 자기는 매년 돈 굴려갖고 매년 한 수십조 원을 버는데 여기에 붙는 세율이 한 16%, 1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에서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에 비서는 보니까 근로소득세를 대략 한 35%씩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비해서 근로소득이 2배나 내고 있으니까, 2배나 높은 세율을 내고 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예. 그래서 우리 같은 이렇게 초부여층이 버는 이런 이 자본이득에 대해서 더 과세를 해라. 그게 버핏세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문제의식이 다 사라져 버려요. 예. 그래서 한국판 버핏세 그러면서 2011년에 막 난리 쳤던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진짜 뭐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자본이득이라고 하면 부동산 뭐 양도소득이나 임대소득이나 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늘리는 논의로 변질돼 버렸거든요. 예. 왜 맨날 치집어 볶고 근로소득세만 들고 볶느냐 이거죠. 예. 그다음에 저는 증세에 대해서 조금 요즘 고민이 있는 게요. 제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주요 금융기관 한 번씩 쭉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실물과 월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금융 쪽에서 한 번 사고가 나면은 몇십 조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거 뭐 배드뱅크 만든다고 뭐 하면은 기본 몇십 조예요. 몇십 조 그런 사고가 선례가 있었나요? 아니 2008년에도 예를 들어서 저 경제 위기 왔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저 뭐 부실채권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 외채 빌려왔던 거 이렇게 갚아야 되니까 그걸 정부에서 수십조 원의 공적 자금 들여와서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세수가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또 강만수가 예전에 산업은행 가지고 또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럴 때 터진 거, 그다음에 외환은행 론스탄드 뜯긴 거 4조, 앞으로 뜯길 거. 카드채 사태 때 몇십조.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했다 하면 10조가 그냥 움직이고 그거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또 우리은행 판다고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얘기를 따지기 전에 금융 쪽에 있는 여러 가지를 좀 정비를 하면은 정부에서 그냥 황당하게 나가는 돈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증세에 관한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이지만 복지를 얘기하거나 혹은 이럴 때 좀 정상화시킬 영역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형님 말씀하고도 약간 맥락이 다 있는데 저는 증세에
사실은 실질적인 정세일 수 있는데 저는 정세를 진짜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전 작업이 뭐냐면 공정과세예요. 공정과세. 그다음에 세금 내가 낸 세금을 제대로 된 것에 쓴다라는 믿음. 그래서 이제 이 재정 지출 개혁이 필요한 거고요. 예. 이 두 가지가 전제돼 있어야 사실 정세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뭐 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거고 정세도 이렇게 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공정과세라는 건 뭐냐면 아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미국은 아까 OECD 국가들 대부분 과세하고 있지만 우리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거든요. 예. 근로소득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버는 사람이 뭐 1년에 몇백만 원 세금을 내는 셈인데 주식 양도 차익으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남겨도 세금을 안 낸다니까요. 한 푼도. 이런 게 어디 있나요? 말이 됩니까 이게? 불로소득을 장려하는 꼴이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정세라기보다는 저는 공정과세의 측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법인세, 뭐 종합소득세, 뭐 부동산 임대소득, 뭐 재산세 이런 것들 다 정말 어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정말 제대로 걷어야 될 세금들을 안 걷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서 정말 공정과세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저는 정세의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편복지를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더 내자? 저는 그거 모르겠어요. 그게 말은 좋을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세금 내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순순히 그걸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다음에 저는 최근에 조금 생각이 바뀐 게요. 저도 목적세 이런 거 좀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회계라는 걸 통해서 정상적으로 운행해야지 특별하게 너무 많이 만들어서 편법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세금을 만들 때 일반 회계를 해놓으니까 그냥 정부가 다 가져가다가 일단 담배세 이런 거 좀 그냥 일반 회계로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지 맘대로 막 쓰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조금 목적세 개념 같은 걸 넣어서 세금을 걷더라도 이거는 뭐에다 쓸 거다. 이런 걸 다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토건 예산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토건 예산이 잘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 교통시설 특별 회계라는 그 따로 돈주머니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게 무슨 돈으로 다 충당이 되냐. 우리가 기름 넣으면 유류세 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유류세가 1년에 10몇 원씩 거치거든요. 네. 그거의 대부분이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가요. 근데 그게 유류세라는 게 원래 에너지 환경 뭐 교통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에너지 환경 쪽에는 거의 안 쓰이고요. 세목과 무관한. 예, 그냥 도로 교통, 그러니까 도로 닦는데, 그 다음에 무슨 항만건설하고 토건 사업 하는데 거의 80% 이상이 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온갖 의원들이 뭐 자기 지방에 이제 도로 사업을 끌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돈 주머니들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정말 에너지 환경 쪽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제 차라리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는 대신 저는 뭐 이게 저도 뭐 목적세를 자꾸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정법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네. 이제 뭐 공정과세라든지 재정지출 구조개혁이 뭐 지금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거나 복지에 대한 일정한 이제 이 세원이 필요하다고 할 때 예. 그때 한시적으로 뭐 복지세를 이렇게 이 목적세로 걷는 건 예.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연말정산은 뭐 거시적인 국가 정책의 문제기도 하지만 호주머니 경제. 예, 호주머니 문제기도 한데 내년에도 그럼 이 사달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좀 내년부터는 좀 조용해질 수 있는 그 납세자들이 좀 뭐랄까요?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는 길은 없는지. 그러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진짜 근로소득세 안에서도요. 진짜 부자들한테 세금을 세금 깎아주는 걸 없애고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찾는 게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부가 물론 이게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어떤 제대로 된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정권을 가진 자들이 뭐 지금 정권이나 뭐 여당에는 여당 야당 통틀어서 뭐 별로 기대가 가지는 않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디서 덜 걷고 있고 어디서 덜 걷어야 되는지 이걸 따져서 네.
전체적으로 각자가 이렇게 더 부담하자. 네. 근데 정말 이제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근로소득세에서도 자, 우리가 복지를 위해서 일정하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니 당신들도 조금씩 더 내라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일정하게 상당히 수긍할 거라고 봐요. 예. 근데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서 근로소득세만 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다든지 또는 뭐 그 안에서 조물딱 이렇게 뭐 몇 가지를 이렇게 변경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되느냐?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니, 우 박사님.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뭡니까? 그거 저 2013년 세법 개정할 때. 맞아. 이 새정연 분이셨지, 이거. 뭐예요 도대체 이게? 안에서 찾아보니까 예. 그 당의 세무사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니, 근데 변호사는 세무사 면허 있지 않나요? 아, 세무사는 CPA. 아, 다른가요? 변호사는 로열. 시험 과목이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보니까 세무사들이 한두 명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은 충분히 이거를 체크해낼 수 있는 거였는데 세무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 전공인데 저도 이 조사 시뮬레이션 할 줄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각 분야 전공이 있는 건데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거 세무사 한 명씩 놓고서 실제로 한 보름만 검토해서도 안 벌어졌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양쪽 다 입이 몇 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그 연말 정산 파문 논란, 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해법 없어요. 해법 없어요? 네. 세금 그냥 닥치고 많이 내라. 이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네. 여기 내에서 조금 늘리거나 조금 줄이거나가 엄청난 일은 아닌데 요번에 보니까 이제 그 노동에 대해서 18%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를테면 월세, 전세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차라리 기본적으로 일하는 것만큼은 내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공평과세라고 할 때는 아까 선택 얘기했던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내는 것만큼은 다른 분야에서 내게 하는 게 저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지금 과세를 하면요. 과세를 했을 때 최소 수조 원에서 한 10조 원 가까운 세수가 추가로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이 돈이 없어서 복지 못 한다 그러는데 복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예. 아까 법인세 그냥 감세 정책 전내로만 돌려서 5조 7조가 더 생기는 거고요. 토건 사업 제가 뭐 다 계산해 봤지만 한 해 예산에서 토건 사업 넓은 의미의 토건 사업 이걸 한 30% 정도 줄이면요. 거기서 10조 원 이상의 또 세수가 확보가 됩니다. 그 외에도 사실 돈 나올 때가 많아요. 종합소득세에서도 고소득자들한테 과세하면은 수조 원이 생기는 거고요. 부동산 양도 차익 과세 같은 경우도 1가구 1주택을 비과세로 하지 말고 공제 범위를 주되 1가구 1주택자도 이 탈세 구멍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만 개선하면 거기서 몇 조 원 더 거둘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부동산 보유세 제대로 걷고 있습니까? 재산세가 지금 내는 실효세율이 미국 내는 거에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소득 그거 내는 집주인이 누구 있습니까 지금? 그거 정부가 내려고 했다가 내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뭐 반발이니까 거의 후퇴를 거듭했잖아요. 근데 이 내는 실효세율 자체도 OECD 국가들 가운데 5번째로 적게 내는 거거든요. 2.4% 냅니다. 실효세율이. 지금 내는 사람들도. 이 세율들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세금을 더 걷어야 될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선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건 뭐냐면 소득조사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상대적 소득 파악이 잘 돼 있다고 근로소득자들한테만 뭐 소득 비례해서 이렇게 한다고 부과를 한다고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그 속에 없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각종 예를 들어 부동산 소득, 임대 소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소득 조사를 해서 과세 기반을 만들어야 진짜 부자들한테 세금을 제대로 매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소득조사청을 설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설립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 뭐 예를 들어 재산 관련한 과세 자료.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각종 이제 뭐
이 가세 자료들이 있고요. 국세청의 기본적인 가세 자료들이 있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이 송금과 관련돼서 특히 이 금융거래와 관련된 그런 과세 자료들이 다 있거든요. 예. 이게 다 각각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예. 이걸 진짜 시스템적으로 통합하면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소득 파악을 잘할 수 있고, 특히 부자들의 소득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네.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안 하는 거지. 아니 뭐 부자 증세할 네. 마음도 없는 정부에서 소득 조사까지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아니면 5만 원짜리를 없애든지. 적어도 물론 안 하겠지만 예. 뭐 저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예. 적어도 이런 게 있고 또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라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소득 파악만 저는 제대로 해도요. 네. 자연스럽게 그냥 수십조 원의 정세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처음에 지하경제 활성화라 그랬네.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음성적인 것들을 찾아내면 거기서도 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다 봐주고 있는 거죠, 뭐. 네. 뭐 지난 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회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정권을 바로 선택해야 대통령을 바로 세워야 이 나라가 바로 선다. 요즘은 그런 건 있어요. 참여정부 때 보면은 예.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 그때 예. 여당 내에서는 증세액은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도? 예, 왜냐하면 증세액이 했다가는 정권 날아간다. 네. 어차피 날아갔는데 증세하지도 않고. 예. 아니 그때는 이제 보유세 같은 거 조금 했었죠. 부동산 종부세라고 하는. 예. 근데 최근 이 야당 내에는 조금 이렇게 잘 정리된 건 아닌데 증세에 관한 논의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조금 바뀌었어요. 예. 가기는 아마 증세 쪽으로 가긴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증세를 하다 보면은 이 또 세금을 또 왕창 늘리려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선거 국면에서 도움이 안 되나요? 그 사실 절대 증세 없다. 이렇게 박근혜가 주장했고 강조했고 이게 얼마만큼 선거의 그 실효적 증세를 얘기하는 건 투표가 떨어지면 굉장히 무서워해요. 무서워요. 정착하는 사람들이 예. 여러 나라 사례를 대면서 예. 그렇게 해서 이긴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1%만 아주 왕창 걷겠다 이러면 어떨까요? 해본 적이 없죠 우리가. 아니 근데 오바마는 지금 그거 해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 1%만 딴 분들 네. 절대 증세 안 하고요. 대기업들, 재벌들 그리고 알부자들 이 사람들한테만 과감하게 증세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요번에 연말 장선 파동 때 예. 분노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세금 많이 내게 돼서 막 나 분통 터진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공평에 대한 감각이 더 아프게 느껴졌을 거라고 봐요. 아니 뻔히 나보다 훨씬 잘 버는 내 친구가 있는데 걔는 뭐 이래저래 다 숨기고 뭐 돈 적게 내더라. 그다음에 뭐 이재용 뭐 삼남매 이런 애들은 뭐 진짜 세금 제대로 내지도 않았는데 뭐 몇 조 원의 부자가 되는 걸 다 봤잖아요, 우리가. 예. 그런 것들 제대로 안 걷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이거 뭐 진짜 몇 푼 번다고 그거 탈탈 틀어가는 식으로 하니까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공평성을 확보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걸 만약 제대로 한다. 그리고 그걸 그냥 단순히 어떤 한 부분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놓고 나서 저는 한번 제가 만약 수권을 목표로 하는 어떤 정당의 리더라고 그러면 진짜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딘가에서 돈을 더 걷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뭐 봉급 생활자들이나 서민 정세를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어딘가에서 세금을 더 걷어대 지금 우리가 돈을 엄청 벌면서 정말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여기에서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예. 체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예. 그걸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네. 아니 계산할 수 있는 세력이 없더라고요. 계산할 수 있는. 그다음에 뭐 걷는 건 뭐 둘째치고 계산조차 못한다. 백분위 자료 같은 걸 잘 안 준대요. 가끔 의원실에서 몇 개 모아놓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좀 끊어지고 그래가지고서 조금 더 자료가 있으면은 시뮬레이션 작업 다 해보면 되는데 체계적으로 그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백분위 자료 그게 없더라도
세수를 어디서 더 걷어야 되고 어디서 얼마쯤 더 걷을 수 있는지는 사실 계산이 대략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정말 기막힌 현실이 뭐냐면요. 제가 방송 끝 마치기 전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두 개? 아니, 두 가지를 딱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우리는요. 예를 들어서 보통 이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라에 뭐 공동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은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세금 걷기 전이나 세금 걷은 후나 소득 불균형이 시정되는 효과가 제일 낮아요. 제일. 뭐냐면 세금을 걷고 나면 조금이라도 이제 소득 형평성이 이제 개선이 돼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예. 근데 한국 조금은 개선되는데 그게 거의 쥐꼬리만 해서요. OECD 국가들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갖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내는데 뭘.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말 세금을 내야 될 때 고소득층들한테 제대로 세금을 안 매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게 계속 그랬어요, 계속.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 감세 정책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경제제도효과 서민 경제 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안이었어요. 정식 제목이. 그런데 이명박 정부 감세 정책 이래로 어떻게 됐느냐. 노무현 정부 때하고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요. 소득을 많이 버는 계층일수록 세금 증가율이 높았어요.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이명박 정부 때는 소득을 많이 버는 계층일수록 세금 부담 증가율이 오히려 낮아져요. 오히려 저소득층 사이 20에서 40% 이 계층에서 세금 증가율이 60% 막 70% 이렇게 돼요. 진짜 돈 많이 번 사람들은 10몇 % 이 정도밖에 세금 부담이 안 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제가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페북 같은 데 띄웠더니 사람들이 보고 정말 막 분노를 합니다 이게. 이 낙곱살 방송 들으신 분들도 제가 이번에 오늘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 연구 사이트에 띄워놓을 테니까요. 가능하면 들어가서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무료로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무료로 공개하는 거죠 이거는. 보면 진짜 분노가 침입니다 이게. 전 유료 회원입니다. 잘했죠.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TV 발기인이자 조합입니다. 서로 이렇게 공생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를 상한선까지 올린 연말정산과 세금에 관해서 이야기해본 나는 꼽살이다 호미 26회. 오늘 방송은요, 아마 언론계에서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손에 꼽힐 만한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 KBS 박종훈 기자의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부자 감사를 가장 확실한 경기 부양책으로 신봉하는 3명의 대통령이 있다. 누구일까? 바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2명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이들 3명의 대통령이 아무리 대대적인 감세를 단행해도 미국 경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이 3명이 다 공화당 출신이죠. 아들 부시 대통령의 경우 대규모 감세 정책 이후 미국 경제는 살아나기는커녕 임기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야 했다. 1970년대 이후 미국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잠시나마 부자 증세를 단행했던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다. 결국 부자 감세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우리나라 일부 경제 관료들의 주장은 아직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신화에 불과하다. 부자 세금 깎아주면, 재벌 대기업 세금 깎아주면 투자 많이 하고 또 소비 많이 해서 경제가 살아날 거라는 주장. 경제 문외 아닌 저도 이와 관련한 용어를 합니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 맞죠? 낙수 효과. 낙수 효과.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근데 트리클 다운 이펙트, 이거 실증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나요? 탈탈 털어서. 이게 뭐 일률적으로 완전히 늘 통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일정하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막 설비 투자 많이 하고 그때 이제 기계 그러니까 기계 뜯어와서 이제 설비하고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짓고
거기서 이른바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하고 거기서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일정하게 그런 효과가 생겼던 적이 있었죠. 근데 아주 옛날 이야기고. 근데 외환위기 이후로는 거의 끊겼다고 봐야죠. 그렇죠. 최근 사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뭐 신주단지 붙잡듯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게 세금 깎아줘서 우리 경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중산층이 점점 옅어져가고 추락하는 이 시대에 이제 우리 경제를 살릴 길은 재벌도 부자도 아파트값도 아닌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라는 거. 여러분 이 현실 꼭 직면하시고 기억하시고 부자 감세 신화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신화의 최면에서 깨어나시란 뜻에서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외칩니다. 정치는 쫄지마. 아, 이 뭐야, 이거 오합지졸. 다들 쩌는 분위기야. 자, 예.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와!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